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크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 책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주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고, 과연 이 빈부격차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기독교에서도 오랜 주제였고, 또 서양 철학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애석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동양 철학 쪽에서는 이 빈부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덜 예민했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유교적 가치관의 그 세계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 계급적인 어떤 질서, 사회 질서, 국가 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빈부격차를 상당히 용인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빈부격차를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이 쿠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못 살아요. 근데 다 평등해요. 그러니까 쿠바는 가장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주의 모습을 쿠바가 실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쿠바는 그 사회주의 이론을 진짜 실현한 나라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일반 공무원하고요, 국가 원수의 월급이 같아요. 그 정도 돼야죠. 그죠? 사회주의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똑같이 못 살아요. 평등해요. 그러니까 쿠바는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사회주의를 현실적으로 실현한 가장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회주의는 사실은 다 사이비예요. 중국도 보세요, 여러분. 중국이 사회주의입니까? 사회주의 이면을 표현하는 절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안에서 빈부격차를 인정하잖아요, 지금. 말이 됩니까? 사회주의에서는요, 빈부격차는 이건 죄악이에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빈부격차가 존재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념을 통치 이념으로, 사회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국가가 여러분 중국이에요. 중국 공산주의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무슨 거기가 왕정국가지, 그게 무슨,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세습?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의 세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요즘 분위기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서양은 굉장히 치열했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먼저 시작된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 제한적이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이 민주주의, 고대 민주주의,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오늘날의 민주주의랑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정치적으로 실험해서 수세기 동안 발전했던 분명한 역사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그런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 경제 문제거든요. 빈부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예전에 로마의 황제들이 콜로세움에서 맨날 검투사 경기하면서 쇼를 보여주면서 빵을 나눠줬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들의 90%가 빈곤층이었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표권이 있거든요. 공화정이었잖아요. 그럼 원로원의 의원들을 뽑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원로원의 그 의원들이 정치를,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근데 또 그들을 또 이제, 제압하면서 등장한 황제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황제들. 그 황제들이
로마 시민들한테 빵을 나눠주고 볼거리를 주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정당화시켰고 또 계속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로마 시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약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대제국이 된 것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빈부의 그 격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서양 역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줄기가 있는, 첫째는 허용해야 한다. 최초로 빈부 격차의 문제를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다룬 사람이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빈부 격차에 대한 언급을 최초로 학문적으로 했어요. 그 다음 이제 한참 뒤에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 애덤 스미스가 이제 빈부 격차의 문제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은 뭐냐? 용인해야 한다. 빈부 격차는 용인해야 된다. 그리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대 입장에 누가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칼 막스가 있고, 그 칼 막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존 롤스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2차 대전에 참전하고 나서 완전히 이제 어떤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이제 철학자가 되면서 이 존 롤스가 또 이제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는 어떤 입장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지구촌에 이 모든 부가 상위 20%에 집중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실제로 20%가 세계 부의 83%를 가지고 있어요. 83%. 네. 이게 깔때기 모양처럼 점점 내려와가지고요. 하위 20%가 전체의 1%입니다. 전체 1%. 하위 20%가 전체 1%를 가지고 먹고 살고 있고요. 상위 20%가 전체의 83%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게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거는 여러분 극과 극이에요, 진짜. 대한민국도 여러분 이 20%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의 정말 저 최빈국들, 그런 나라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83분의 1의 소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빈부격차가 벌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계속 문명의 발달을 갈수록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해결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이 잘 사는 나라에서의 소득 격차도요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 소득 격차를 심화시킨 것이 결국 뭐냐? 자본주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가 오면서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자본주의가 계속 영위되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기에도 이 폴리스 도시국가에 살았어요.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민인데, 투표권을 가진, 참정권을 가진 시민인데 소득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을 진 시민들이 어떤 노예로 전락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력으로 갚겠다. 그러니까 내가 한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내 노동력으로 너의 빚을 갚아주마. 근데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빚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나중에 평생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자식도 노예가 되고, 예, 빚을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예. 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을 때 실제로 어느 도시국가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스 여러 도시국가 가운데 한 도시국가는 이 문제 때문에 망한 거예요. 도시국가 자체가 붕괴한 거예요. 예. 예. 그 시민들이, 예, 노예가 됐는데, 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같은 도시국가에 살고 있는, 조그만 도시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노예를 다른 데다 파는 거예요. 예.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요, 노예는. 그러니까 점점 인구가 주는 거야. 나중에는 이 도시국가가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국가가 붕괴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폴리스에서는 각각 자신의 능력에 맞게 부를 분배받는 배분적 정의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분배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배분적 정의라고 하죠. 분배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분배의 정의가 뭐예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선천적 어떤 권리? 이런 부분의 개념으로 이 분배의 정의를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각자의 능력에 맞게 분배되는 것이 분배의 정의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몫이 적은 것은 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분배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격차를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 나와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거기에 많은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리스 사회가 어떤 이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에도 많이 참전을 합니다. 시민들이. 시민군이잖아요. 이게 차출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전쟁에 참전하는 것도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당시에는. 폴리스 국가에서.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일종의 용병이죠. 그런데 노예들이 많이 가게 됩니다. 전쟁에. 노예. 왜? 노예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려고 노예를 보내기도 하고, 또 국가에서는 일반 시민들은 데리고 나가게 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봉급을. 여러분, 셀러리라는 것이 로마 군병들의 이게 월급으로 준 소금이 셀러리맨의 그 말에 어원이 됐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소금은 그 당시 화폐처럼 통용이 되니까. 그렇죠? 자유인들은 돈을 줘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경제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를 보내요. 노예. 그리고 노예를 많이 소유한 사람도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 짓던 노예들을 전부 다 군대에 보내가지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폴리스, 그런 이제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 이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능력이다, 개인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기본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사고방식이 오랜 세월 이 서구 사회를 지배해 왔던 거죠. 계속해서. 근데 여기에 이제 처음 반기를 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 오랜 그런 그 역사 속에서 막스죠. 예. 마르크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그러한 그 구조가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굳어져 와서 소위 서구 사회에서는 자본가라는 사람들과 부자, 돈이 있는 사람들과 돈이 없는 노동자, 예전에는 노예나 농노가 다 노동자들이었죠. 이러한 사실상 이 두 개의 계급으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나눠지게 됐다. 그리고 역사는 결국 이 두 계급, 그러니까 계급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거창해서 계급 투쟁이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싸움이었다, 역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가는 노동자의 임금을 과소평가해서 생산한 가치에서, 그러니까 노동자의 노동력으로 생산한 그 생산 가치에서 임금을 뺀 나머지, 그걸 뭐라고 하죠? 잉여가치라고 하죠. 잉여가치. 그걸 수탈해 간다. 이제 말하자면 이윤이죠, 이윤. 그 이윤이 누구에게 가느냐? 자본가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윤을 축적한 자본가는 사회적으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지배계급이 됩니다. 자, 그런 세상을 과연 공평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마르크스의 얘기가 그거예요. 그게 과연 공평한 세상이냐? 그게 정말 자유로운 세상이냐? 민주주의 세상이냐?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전제가 있어요.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생각,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냐면요. 과하지도 않고, 예? 덜하지도 않는 중용. 여러분, 중용하면 우리가 원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 중용의 미, 중용의 덕. 그러니까 모든 아름다운 것은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다. 그래서 중용의 미.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도, 사회 정의라는 것도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양쪽이 뭐예요? 항상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 세상. 그래서 전체의 평균값이 중용이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살았던 그 시대는 자본가의, 소수의 자본가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숫자는 노동자들이 절대 다수이지만 소수의 자본가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축적해놓은 잉여, 이윤을 축적한 그 자본가들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그 힘은 절대적이었다. 그들이 지배계급이다. 그들이 모든 걸 결정하고 있다. 폴리스 사회에서는 뭐예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어떻게 해요? 투표해서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과연 그게 가능하냐? 우리는 그래도 투표로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완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았거든요. 그 과정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봤던 거죠. 자, 이때 이제 제가 롤스라는 인물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롤스라는 그 인물은 참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롤스 당시에 그 공리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 그러니까 공리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층이 가장 좋아하는 민주주의.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이거예요. 공리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 여기에 맞습니다. 롤스는. 새로운 자유주의의 규범을 얘기를 해요. 그의 주장은 지금도 정치 철학이라든지 윤리학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바로 이
새로운 자유주의의 규범이 뭐냐 하면 바로 공정함이에요. 그 핵심. 공정함. 그리고 이것이 복지국가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날 이 복지국가의 출현은 이 롤스의 롤스의 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미국 사회보다는 저기 북유럽 사회가 롤스의 그 주장을 많이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그 체제는 그것이 자유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공정함을 기초로 하지 않은 이 정의를 담보하지 못한 그 이념이나 어떤 국가 체제도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주의. 그 자유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방임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의 자유만 더 보장되는 것이고 그들의 자유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 없는 사람들의 자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정의.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정의는 공정함이에요. 공정함. 근데 이 공정함이라는 게 참 이 사람이 말하는 이 공정함이 어떤 공정함이면 첫 번째 그 사람이 공정함으로서의 정의라는 이 개념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복지국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회주의 국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어느 영역에서도 막론하고 이 사람의 이 공정함으로서의 이 정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저는 이 롤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전체적인 인류 사회를 놓고 볼 때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공정함으로서의 정의에 두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정치적 평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평등해야 된다. 이 사람이 거지로 태어나든 노숙자로 태어나든 아니면 뭐 갑부의 자녀로 태어나든 무조건 한 표. 신분, 출신, 뭐 남은 영역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사회-경제적 평등. 사회-경제적 평등이에요. 이거는 뭐 공산주의에서도 있었던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회-경제적 평등,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적 평등은 다 같이 나눠 먹자 이게 아니라 기회균등의 원리예요. 기회균등의 원리. 기회는 공평해야 된다. 가진 자라고 해서 많이 배운 자라고 해서 금수저라고 해서 더 많은 기회를 가져서는 안 된다. 기회균등의 원리. 이건 뭐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격차 시정의 원리. 격차 시정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경쟁을 용인하는 자유주의 시장에서는 사회에서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격차를 계속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어느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그 격차를 시정해야 된다. 격차 시정의 원리. 격차 시정의 원리로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 책임. 복지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끌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이 롤스의 어떤 가야 하는 그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맞아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개혁은 여러분 지금 뭐 보수주의자들 이 보수 꼴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좌파적 아니에요, 여러분. 네. 마르크스의 뭐 후에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롤스입니다. 롤스가 말하는 자유주의의 규범.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룰이 정확하고 그 룰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자유주의는 가진 자의 놀이터가 된다라는 게 롤스의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개념을 북유럽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가져갔죠. 많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이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기독교에 귀의하시거든요. 그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과 타자의 능력이나 처지,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선입견도 배제한 상태. 이 사람 배운 사람, 이 사람이 노인, 어린아이, 남자, 여자 이런 거 다 배제한 그 어떤 선입견도 배제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 이걸 무지의 베일이라고 합니다. 무지의 베일을 씌워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무지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무식하다는 그 무지가 아니라 선입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선입견. 거의 원초적 상태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 사회적 편견이 말이에요. 굉장히 심해요, 사실은 보면. 요즘 블라인드 면접하고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술서를 이렇게 쭉 보면요, 이 사람이 대강 어느 정도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뭘 하고 계시고 다 가늠이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점이면 누굴 뽑겠어요? 예. 북한식 용어로 얘기하면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 뽑지 않겠어요? 그래, 부모님이 그래도 교육자니까. 부모님이 그래도 좀 재산이 있나 보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따져요. 예. 따집니다. 제가 면접관을 해봐서 아는데요, 다 따집니다. 예.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롤스. 기회균도. 노숙자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이나.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사회적으로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될, 공평하게 해줘야 될 것이 뭐냐?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는 다 해결해 줘야 된다. 그리고 교육까지. 이거는 그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사회는 심각한 문제예요. 절대로 시정되지 못하는, 격차를 시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를 보십시오. 그 격차를 해소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특히 교육.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데요,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교육이거든요. 예? 여러분 고대 그리스 국가들의 교육은 뭐예요? 원하는 자를 무조건 국가가 가르쳤어요. 예. 국가가 선생들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그러면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그 아카데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월급을 누가 주냐? 국가가 주는 거예요. 그랬다고요. 물론 거기도 명문 사립학교 이런 게 있었지만, 개인 교습이 있었지만, 일단 국가에서 기본적인 교육은 다 무상으로 시켰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진학을 못하고 이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교육 시장. 왜 사교육 시장이 여러분 스카이캐슬? 네. 요즘 그 스카이캐슬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다시 또 여러분 또 사교육 시장이 다시 또 뜨고 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 왜 우리는 저렇게 대치동식으로 교육을 못 시켰냐? 미친 거죠. 그걸 보고 경각심을, 야, 우리가 이랬어, 이거 고쳐야 돼, 이러지 못하고. 제가 그 금천구 무슨 행사 이렇게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그 사교육시장 관련된 사람들이 와 몰려와가지고요, 거기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금천구에서도 스카이캐슬식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런 데니까요. 그걸 제가 봤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집 문제도 마찬가지죠. 집, 주거, 여러분, 싱가포르이 왜,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고 선진국이라고 손꼽히는 줄 아세요? 그 나라는요, 이 교육의 문제하고요, 주거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요. 네. 성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아십니까? 국민주택 같은 거 하나 줘요. 네. 우리 식으로 따지면 원룸 같은 거 하나 준다고. 국가가 줘요. 소유권을 넘겨줘요. 이거 갖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20대들 졸업하고, 예, 취직하고, 예, 결혼하고, 집 문제 해결해야죠. 예? 그죠? 예? 애들 교육 문제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요즘 20대, 30대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예. 결혼하는 즉시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이 없어져요. 그죠? 내 집 마련해야죠. 또 애 낳으면 애 교육해야죠. 애 하나당 가르치는데 몇 억이 든다고 하죠? 대학까지 보내는데. 예? 헬조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헬조선. 그래 놓고선 뭐 경제는 보수?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예. 그걸 바꾸려고 하는데. 그 기초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대가를 치러야죠. 저는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들한테 그 정도 희생은 치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근데 그것도 못 치르겠다는 거예요. 몰라 나는 배부르고 등 따신 게 최고야.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다 누구한테 넘어갈까요? 자식 세대한테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에 여러분 복지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지 시스템이 가장 발달해야 할 곳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제일 발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지 시스템이 제일 낙후된 곳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쿠바는 다릅니다. 쿠바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산주의 이상을 완전히 실현했어요. 그래서 복지가 대단해요. 네. 거기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의료비가 안 들어요. 쿠바는 교육비가 안 들어요. 네. 국가가 전담 의자를 붙여주잖아요. 그 전담 의사가 돌보는 가족이 5가족. 네. 이 5가정의 모든 의료를 전담하는 전담의가 붙어 있어요. 가정의가 붙어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네. 여러분, 쿠바가 장수국가, 손꼽히는 장수국가가 되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성격이 좋아서 낙천적으로 살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쿠바는 뭐예요? 교육도요, 돈이 안 들어요. 저는 다 무상이에요. 근데 왜 공부 열심히 안 하느냐?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쿠바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에서 복지, 여러분 중국의 복지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아세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 여러 나라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복지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모순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복지라는 것은 뭐예요? 시정이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격차를 시정하는 원리라고 그랬죠. 격차 시정의 원리, 롤스가 말한 거기서 복지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지를 만약에 중국 공산주의가나 북한의 공산주의가 복지 사업을 시행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격차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죠? 그거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체제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거론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의 이렇게 상황을 보면요. 진짜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에 이렇게 보면요, 거기는 의료 그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영양 손실로.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요, 막 설탕물을 타가지고 막 벌컥벌컥 마신다. 네. 그러니까 단 거, 설탕 섭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북한. 못 사는 나라일수록 그렇죠. 그러면 당뇨병 환자들도 많이 생겨요. 그 당뇨병 합병증에서 시력을 잃는 사람도 그렇게 많고, 산업재해들 많고, 네. 영양제를 피부에 의해서 오는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다 이들은 뭐예요? 집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대행군, 북한에서 뭐니까 몇십만이 몇백만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80년대. 그때 제일 먼저 사회적으로 폐기돼 버린 사람, 폐기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되지만 사회적 폐기를 당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었어요. 아무런 노동력도 없고, 그렇죠.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굉장히 인권을 강화하고 막 이럴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유물론적인 세계관이에요. 노동력이 없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산 국가, 사회주의 국가들이 복지라는, 베트남도 이제 경제 성장을 이 정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복지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통일이 되면 이 복지 쪽으로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지 않을까. 지금 정부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정부 지원 자금으로 운영되는 재단들, 민간을 앞세워서 정부가 직접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인도적 지원을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들을 앞세워서 하겠다라는 걸 발표했어요. 저희 재단도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과안에서 복지관을 하나 운영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 격차를 그냥 두는 거, 사회적 격차를 그냥 두는 거는 왜요? 공정함이 아니다. 공정함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 뭐냐? 이것이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롤스의 견해에 의하면요, 여러분, 사교육, 교육 격차를 심화시켜가지고 그걸 통해서 결국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또 뭐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소득 격차를 계속 벌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재벌 이런 거, 이건 뭐예요?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인 거예요. 사회 악인 거예요. 네. 이건 반드시 시정돼야 되는 거예요. 시정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그 국가는, 그 사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롤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보좌파라고 막 손가락질 받고, 또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뭐 좌파 정부, 종북 세력,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는 이 롤스의 공정함으로서의 정의, 여기 아주 지금 충실한 게 아닌가. 거기에 맞춰보려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정함으로서의 원리. 첫 번째는 정치적 평등. 두 번째는 사회 경제적 평등. 그 사회적 경제적 평등이라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리. 그리고 격차 시정의 원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키지 않는 정의가 시스템적으로 갖춰져야 된다. 그게 바로 복지국가 아니에요. 그죠? 복지국가. 네, 복지국가. 그러니까 여러분, 무상급식 한다고 했을 때 막 반대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왜 반대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격차 시정의 원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격차를
격차를 발생하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것을 시정하겠다라는 움직임인 것이거든요. 이걸 누가 싫어할까요? 그 격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력을 믿고 전 시장은 투표에 붙였는데 보기 좋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복지국가라는 말을 써요. 놀랍게도 복지국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복지국가를요, 그러니까 이 격차 시정의 원리,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키지 않는 정의가 시스템화된 국가구조,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보수 세력들, 그 격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득권을 쥐고 있는 보수 세력들이 싫어하고요. 두 번째 누가 싫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좌파들이 싫어합니다. 좌파들이. 왜? 그걸 시정해버리면요, 계급투쟁의 명분을 잃어버려요. 계급투쟁이 사라져버려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좌파는 이 롤스의 주장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볼 때, 제가 뭐 당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처해 있는 포지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좌파들이 볼 때에도 뭐야 저것들 이렇게 되는 거고, 기득권이 볼 때는 그 양쪽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존재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세력, 그 이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뜨뜻미지근해서가 아니라.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당원 관계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 사상사나 이념사에서 이게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롤스도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여러분. 네. 미국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엄청나게 좌파라고 공격을 받았고요. 또 좌파에서는 저거 보수고등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영향력은 계속 양 진영에 계속 지금까지. 예. 이 보수주의자들이 이 롤스의 이론을 비판할 때에 끌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애덤 스미스예요. 애덤 스미스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애덤 스미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 롤스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애덤 스미스를 끌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롤스는 인간에 대한 이해 그 이해 자체가 잘못됐다. 출발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얼핏 보면 이상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인간은 일 안 한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토론 같은, 여러분 100분 토론 같은 거 보면, 저기 북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를 봐라. 걔들은 일 안 하지 않냐. 어? 그렇잖아요. 노동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다 국가에서 해결해주고, 어? 그러니까 그 기업인들이, 부자들이 다 해외로 도망가는 거 아니냐. 보수주의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다 해준다면, 온실속의 화초처럼 한다면 누가 경쟁하겠는가? 경쟁이 있어야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고, 응? 그리고 그 자기가 이룬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가져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그것이 시장의 원리고, 거기에 이제 인류 문명의, 인류 사회의 발전이 그렇게 발전해 왔는데, 응? 그게 이제 그들의 논리죠.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 그 캐캐묵은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고, 그 이기심 때문에 인간은 더 노력을 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그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작동해요? 그 이기심? 보이지 않는 손 작동한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은 신의 손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이기심에서, 그 이기심이 경쟁하는 그 가운데서 시장에 작동하는 어떤 원리가 생기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러니까 그 근거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롤스 너가 얘기하고 있는 그 격차 시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고 희망사항이지 절대로 복지 시스템이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어떤 그런 국가적 그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건 끝이 없다. 오히려 그것이 복지국가가 되면 그것이 앞서게 되면 아무도 일 안 할 것이다. 아무도 경쟁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나요? 올바른 경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올바른 경쟁은 무한 경쟁, 올바른 경쟁. 롤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바른 경쟁? 올바른 경쟁이라는 것이 가능하냐? 이 사람 뭐라고 해요? 경쟁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이거 대단한 얘기거든요. 경쟁 자체가 올바르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경쟁해야 되느냐? 우리는 경쟁을 당연시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배워왔어요. 어릴 때부터 우린 경쟁해야 됐어요. 그죠? 성적, 네, 경쟁해야 돼. 부모님들이 자꾸 부추기잖아요. 야, 뭐, 옆집에 누구는 몇 등 했다는데 넌 뭐냐, 뭐. 학교에서도 그래요. 막 등수 써놓고 줄 세우기 하고. 이 경쟁이라는 것은, 줄 세우기라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제국주의. 진화론이 줄 세우기예요, 그게. 상위 몇 퍼센트 끊어. 이게 적자생존이에요. 나머지는 이게 자연도태예요, 여러분. 롤스는 경쟁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 이거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경쟁은 누구를 위한 경쟁이냐는 거죠. 그 경쟁을 통한 이익은 누구에게 가냐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경쟁이냐. 그 경쟁을 통한 이익은. 자, 열심히 애들 공부시켜가지고 성적 우수해가지고 걔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기업 들어가죠. 네. 대기업 들어가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너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죠? 오너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존재였다. 그 평등성을 깨트린 것이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들으면 이거 완전히 좌파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깨트려놓은 평등을,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평등했는데, 신이 주신 그 평등이 있는데, 그거를 힘 있는 사람들이 망쳐놓은 것이다. 그걸 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쪽도 반박하고 이쪽도 반박하는 거예요. 좌우를 다. 아우를.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보수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경쟁, 무한경쟁. 경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쪽에서 말하고 있는 계급 투쟁. 투쟁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이건 어떤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념의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정해야 된다. 롤스의 그 사진을 보면요,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안경도 네모난 거 쓰고 금태 안경을 썼는데 그렇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살이 좀 빠지면 롤스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마르크스 진영에서 이제 롤스한테 비판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또 뭐냐면은 여러분 그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한 건데 그들의 인간관, 그들은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를 그쪽에서 마르크스가 한 이론을 보면
유적 존재라고 해요. 유적 존재라는 게 뭐냐면 인류할 때, 그러니까 인간은 개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리를 이루는, 그 무리 속에 있을 때 비로소의 존재의 의의가 생기는. 왜냐하면 계급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급으로, 그러니까 가진 계급, 없는 계급, 그죠? 프롤레타리아 계급, 뭐 부르주아 계급이잖아요. 계급 투쟁이니까. 그래서 인간을 볼 때 유적 존재라고 봐요. 그러니까 개별적 한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보다는 뭐예요? 무리 속에 있는 인간. 그러니까 개성이 중요하지가 않아. 그리고 무리를 이탈하는 행동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산당을 이탈하는 행동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유적 존재하면 뭔가 이렇게 공동체적 인간, 뭐 인간적이고 굉장히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어감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굉장히 냉혹하다는 거죠. 그 무리를 따라야 되는, 그 무리 속에서 존재의 의의가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노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개인의 노동, 그것보다는 뭐예요? 노동자 계층이라는 거죠. 그죠? 자본가 계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롤스가 얘기하고 있는 그 격차를 시정하는 그러한 노력은 언어 도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5개요? 네. 이 무리 자체가 뭐예요? 노동자 무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천국이 공산주의 사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리 내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그러니까 공산주의, 지금 뭐 중국이나 뭐 북한, 그러니까 북유럽의 사회주의는 또 다른 차원이고,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 복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쪽에서 이 롤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보수주의자들이 또 롤스에 대해서 비판할 때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정한 경쟁을 얘기해요. 공정한 경쟁.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다.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고 경쟁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롤스가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롤스가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공정함이라는 것을 누가 결정하냐고. 공정함이라는. 그러니까 이 말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부자가 있어요. 근데 어느 음식점 들어가려고 하는데 줄이 쫙 서 있어요. 줄 서기가 싫어요. 그럼 어떡하죠? 줄 서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저 당신이 나 대신 줄을 쓰면 내가 수고비를 줄 테니까 나 대신 줄을 서주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 사람은 줄을 섰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가게 식당 딱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 사람은 내가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요 하고 그 돈을 낸 자본가가 근데 그 부자가 딱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뒤에서 줄 선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걸 공정한 경쟁이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롤스가 한 얘기예요. 아담 스미스는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거래잖아요. 시장이란 말이에요. 용역을 준 거예요. 그죠? 응? 아담 스미스는 그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거고, 그걸 제재하는 건 뭐예요?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기업들이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대부분 다 이 얘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자기들은 공정하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리로 줄을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쵸, 여러분? 롤스가 얘를 너무 잘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이 얘기 한마디에 그냥 해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냐. 그런 경쟁 자체가 뭐야?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책 읽으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이 책을 막 그냥 우리나라 재벌들한테 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그 경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정하다고 공감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공정한 경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맞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우린 너무 경쟁에 익숙한가? 응? 여러분, 경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나요? 맞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쟁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경쟁. 제가요, 되게 놀라운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거 오브 더 레코드. 네, 마이크 끄고. 네. 안 됩니다. 그죠? 이걸 당연시해서도 안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투쟁, 싸움, 계급 투쟁의 어떤 그런 차원으로 봐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수정돼야 되고, 시정돼야 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약자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돌봄. 이것이 단순한 자선이나 선행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롤스가 말한 것처럼 뭐예요? 사회의 시스템화되어야 됩니다. 이 격차를 시정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뭐라고요? 그게 정의고 그게 공정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격차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격차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모델이 어디냐?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하늘에서 물고기와 빵이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바로 그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큰 기적 아닐까요?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 아닐까요? 아쉬우세요, 여러분? 막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고 막 그냥. 그 애들 보는 영화 중에도 그게 있대요. 하늘에서 도너스가 떨어진다. 그 영화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제가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네. 물론 쉽진 않아요, 여러분. 네. 항상 두렵고 떨려요. 하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요, 만약에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성공한다면요, 이런 업체를 많이 저는 합병할 거예요. 그래서 매출을 더 키우고 이익을 더 키우고. 그래서 요즘 자영업자들 여러분 시스템이 없어요. 그 혼자서 다 배달도 하고 주문도 받고 포장도 하고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있잖아요. 놀아요. 일이 없어가지고. 거래처들 지금 있는 거 다 정리해서 빚 갚고 거래처 갖고 들어와. 그리고 그 거래처를 당신이 관리해. 내가 그 사업 파트의 책임자로 내가 고용해 줄게. 그것도 뭐예요? 정규직으로. 내가 그 심차장이 이제 차장이 신본부장이 나한테 그래요. 내 배경은 대표님은 목사님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제 배경을 모르고.
교회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인 건 얘기 안 했어요. 일부러. 네. 아, 그래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범위 내에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뭔가 결과가 나온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